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방송 가기 전에 이렇게 여의도 공원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방송을 계속하지만 따라다니기도 힘드네요. 그게 이슈들을 쫓아다니기 힘든 상황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윤미향 건이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난리를 치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했던 것들이 이제 다 나올 것이다. 첫째, 우선 대북 평화 모드에 있어 가지고 그 이번에 폭파시킨 연락사무소, 그거를 하나의 상징물처럼 삼았었는데, 그거 뭐 일순간에 무너져내리는 영상은 다 보셨을 거고요. 북한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면 협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하는 주장들을 보면은, 물론 그들을 100% 믿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속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북한 간의 대화 속에서 있었던 처음의 내용과 뭔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달라진 게 없으면 거기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래야 되는데 반박을 지금 세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뭔가 특정 시기까지 뭘 하기로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재반 상황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북한이 지금 청구서를 들이미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햇볕 정책과 그리고 대북 상호주의, 굳이 둘로 나눠 생각한다면 저는 엄청나게 강한 이 상호주의 쪽을 신봉하는 사람이죠. 절대 저는 뭐 퍼준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개혁될 거라 이렇게 보진 않는 입장이거든요. 정작 그들이 뭐 경제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걸 생각했다면은 자발적으로 핵을 없애고 경제 발전을 꾀야겠죠. 근데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상호주의 원칙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럼 햇볕 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이런 말 항상 해요. 속된 말로 햇볕 정책이라는 게 언제 나온 거냐. 예전에 저 98년도에 제가 중학생일 때 이제 정주영 회장이 소떼 처음에 500마리죠. 500마리 끌고 가가지고 방북하고 그렇게 소 갖다 주고 이거 오는, 그게 이제 하나의 이벤트적 시작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2000년 돼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햇볕 정책이라는 얼개가 잡히기 시작한 건데, 이 햇볕 정책이라는 것의 중간 결과물 정도로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많이 홍보하는 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이에요. 예. 저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얼마나 낡은 그런 성취물들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민주당에게 이 모순점들을 짚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금강산 관광이라는 것이, 얘가 얘기했잖아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막 시작될 때는, 그때는 실향민들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기하잖아요. 북한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이제 발을 디딘다는 것이 뭐 일부 공작원들만은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그걸 관광을 가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처음에 뭐 불편하게 크루즈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했었죠. 나중에 육로 관광도 하고 했지만은. 그런데 근본적으로 관광지로서의 매력이라는 것이 금강산은 지속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제주도는 그래도 예를 들어 뭐 가서 해양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뭐 한라산 등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제주도가 최근에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중에 박광석 씨 사건 나가, 박광석 씨 상계동 사람이에요. 그럼 박광석 씨 피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아니, 관광객이 해안가에 좀 거닐 수도 있는 거고, 뭐 잘 몰라가지고 어디 펜스 뒤에 있는 데 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사람을 쏴요? 그 정도로 이제 안전 문제가 심각한 곳이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결국엔 감시받는다는 기분.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보안원들, 감시원들이 꾸준히 관광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여행지에 놀러 가가지고 누구한테 감시당한다는 기분이, 그게 즐거운 기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금강산 관광이라는 것은 초기에 신기해서 이제 갔던 것이고, 금강산 관광을 닫기 전에 어떤 일도 있었냐. 입산료가 있잖아요. 입산료를 그때 금강산에 200불 정도씩 받았어요. 사람 한 명 갈 때마다 200불씩 입산료를 내야 되는데, 입산료 200불을 넣고 그곳이 가치 있는 관광지인가, 관광지로서 가치가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이제 전무해졌다 봐요. 우리나라도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저가 항공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일본 오사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뭐 근거리 노선 아니면 홍콩 이런 데는 20만 원 이하로 왕복표가 나와요. 네? 그런데 가도 되는데
예, 금강산 나머지 비용 있잖아요. 입산료로만 20만 원씩 내면서 4인 가족이면 입산료로만 8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럴 가치가 있는 관광지이냐 휴양지이냐 이렇게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뭐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이런 걸 수학여행을 자꾸 애들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수학여행 많이 갔죠. 그런 어떤 강제 수요에 해당하는 것들 외에는 창출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이제 현대 아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6만 명을 보내기로 약정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6만 명이면은 200불이면 20만씩 해서 한 120억씩 송금을 해야 됐던 거잖아요. 금강산 관광 때문에 대가로. 그 6만 명 채우려면 수학여행 계속 보냈던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일 갑자기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유엔이고 미국이고 모든 제재를 덜어내고 금강산을 열었어요. 그럼 금강산 관광을 누가 가겠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갔다 올 만한 그런 호기심이나 아니면 실향민들 같은 경우 이미 갔다 왔고, 아니 코로나만 풀리면 해외여행을 가지고 왜 금강산을 가려고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금강산 관광의 효용이라는 것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예. 그걸 이제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진보 진영은 붙들고 있어요. 예? 그걸 꼭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틀어막고 있으니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논리 만들어가거든요. 자, 개성공단도 한번 보자고요. 원래 처음에 30만 명, 40만 평, 나중에 100만 평, 200만 평 늘리겠다고 청사진은 그려놨지만은 개성공단에 뭐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고 첨단 기술 같은 것들을 거기에 적용하기 참 어려워요. 자, 전력 사정도 구려가지고 우리가 전력 변전소로 해서 전기를 보내거든요. 자, 공단을 하기에는 진짜 안 좋은 환경이고, 그래서 개성공단 닫기 직전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있는 가장 고부가 가치 또는 첨단 산업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손목시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손목시계 만드는 산업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그러면은 개성공단에 가서 해야 될 일이냐? 노동력이 싸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뭐 비용을 생각해 보면요, 베트남이나 이런 것보다 크게 싸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을 또 살려야 된다. 그걸 살리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요, 우리 쪽의 경제 논리라든지 우리 쪽의 상식 논리가 아니라 완전하게 북한 쪽의 논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다른 교류 협력하자는 거 전부 다 무시하고 개성공단하고 금강산만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요, 개성공단은 변수 없이 자기들이 노동자만 보내면은 따박따박 임금조로 현금이 자기들한테 들어와요. 금강산 관광이요, 6만 명씩 보내려고 했으니까 120억씩 꼬박꼬박 들어와요. 자기들이 어떤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현금이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금강산을 통해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뭐 자본주의의 맛을 알게 된 북한이 개방의 길로 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요. 거기 들어간 현금들 전부 다 미사일 만들고 핵 만드는 데 들어갔겠죠. 아니면 김정은 일가의 통치 자금으로 사용됐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올드한 20년 된 아이디어를 들고 나오는 지금 민주당과 진보 세력이 얼마나 낡았냐는 거예요. 이 낡은 진보식 햇볕 정책론으로 지금 나가려고 해서 하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20년 동안 북한을 지켜보면서 쥐들도 환장하겠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뭐 현금 창출되는 것이 지금 한 달에 120억,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몇십억 나오겠지만은 다 해도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들 봤을 때는.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나 제재에 따른 그런 경제적 위기에 비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걸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근데 그 와중에 결국에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이런 고장난 라디오 계속 돌아가듯이 이런 식으로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도 사실상 이런 경협이나 이런 걸 제대로 추진할 의지 자체도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거에 얹어가지고 더 하겠다고 했던 게 뭐냐면은 그 판문점 선언 보면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자, 근데 북한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얼마나 황당한 얘기일 수밖에 없냐면은 경의선이라는 거는 서울에서 개성 지나서 평양 지나가지고 의주까지 가는 게 경의선이에요. 그리고 자, 동해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함흥 지나가지고 이렇게 막 러시아까지 올라가는 게 동해선이 될 텐데, 저는 굳이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철도를 연결 사업하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과 우리 사이에 물동량이 많은데 도로와 철도가 없어가지고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가야 될 사람이 많은데 지금 개성이랑 평양 사이에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거 용량을 초과해가지고 여객 수요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둘 다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쪽 많이 얘기하면서 러시아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무슨 뭐 절로 간다 하는데,
철도 운송이라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 지점이 있고 경쟁이 없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부산이 우리 최대 무역항이고 서울과 수도권이 최대 소비지니까 그걸 컨테이너를 이제 철도로 운송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단가가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주 컨테이너 화물 중에 특수한 화물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경부선 라인 위에 있는 곳으로 배송할 때는 그냥 철도 운송 정도로, 아니면은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트레일러로 운송하는 비용 정도 들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경부축에서 벗어난 곳으로 운송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그게 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도 컨테이너 운송이라는 것이. 단위 길이당 운송 단가는 굉장히 싸요. 하지만은 결국 도어 투 도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급지에 수요지까지 가는 총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 아주 차이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간선 운송 비용을 우리가 따지는 건데,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보통 운송할 때 보면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컨테이너선을 띄우잖아요. 3만 개씩 이렇게 컨테이너 넣어서 이렇게 가는 배들인데, 그것의 운송 단가는 굉장히 쌉니다. 철도도 싸긴 하지만 철도 기껏해야 뭐, 저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봤는데 몇백 미터에 달하는 그런 컨테이너 운송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뭐 하나의 컨테이너가 10몇 미터 될 테니까 한 번에 한 30개씩 40개씩 운송한다 해보세요. 배 한 대 가면 몇만 개인데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 용량 면에서 있어가지고 굉장히 작은 편이고, 가는데 열흘 가까이 걸리거든요. 네덜란드나 서유럽 정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열흘 더 걸릴 거예요. 14일까지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애매한 거죠. 배로 가도 한 달이면 갈 텐데 아주 빨리 운송해야 되는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로 나르죠. 네? 그리고 그것들은 고부가 가치 제품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중후장대한 것을 배로 굳이 실현하지 않고 철도로 실현해야 될 수요가 많이 나오겠느냐? 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는 것도 용량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미끼로 제시하는 것이, 니들이 철로를 제공하면은 가운데서 당신들이 1년에 얼마 이상 통행료를 받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은, 글쎄요, 북한은 그거 하려고 지들 그 해안에 있는 뭐 부대도 다 뜯어내서 옮겨야 된다고 하고 이러는데 통행료를 또 얼마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거 계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경제적 지원이라 함은 우리가 복잡하게 막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협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현금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한테 총 겨누고 있고 칼 찌르려고 하고 있으니까 두려우면은 현금 보내라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경협이라는 것이 공전되고, 우리가 뭐 철도 연결해 주겠다 그러도 북한은 니들은 그래라 우린 관심 없다. 이번에도 보면은 군사에 재배치하면서 금강산이랑 그 개성공단에 배치한다고 이제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이제 크게 한몫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금강산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냉전 후에 우크라이나나 이런 것들 동구권에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이런 데 있어가지고, 아니면 무기들을 다 포기하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금성 지원했던 것이지, 뭐 니들은 철도를 놔줄게 아니면 뭐 공단을 만들자 이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그게 이제 협박 수단을 가진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에요. 장기적으로 뭐 해준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 문재인 정부의 겉도는 이런 그 통일 정책이라는 거는, 이 진보 세력이라는 곳이 20년 전에나 통용될 수 있었던 아주 낡은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햇볕 정책도 편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모순점을 끝없이 한번 지적해 줘야 됩니다. 자, 러시아에서 LNG를 갖고 온대요. 그래서 북한에 파이프라인을 짓는데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대한민국의 원전으로 싼 값에 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데, LNG가 아무리 싸게 공급한다 해도 원전에 비하면은 엄청 비싸거든요. 전기요금 요즘 한전 적자 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더 나은 이제 그 대북 유화책이나 대북 햇볕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은 저는 곧 대안 없음 상황에서 북한에 끌려가는 상황밖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조금 이제 하도 김여정한테 모욕당하고 무슨 냉면 주방장한테까지 이제 얘기 듣고 하니까 좀 센 척하려고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본은 제 생각에 다시 유화책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그랬을 때 이제 끌려다니는 국면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해 가지고 상호주의 원칙을 정확하게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대북 대화요? 이명박 정부 때 아무리 원칙 갖고 상호주의 한다 해도요, 특사 다 가고 다 했어요. 그때 임태희 대통령 실장 지금 와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특사로 다니고 하셨다는 거. 예? 아니 노태우 시절에 박철원 장관 특사 안 갔다 왔습니까 그때? 아무리 우리가 강하게 나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도의 특사 교환이나 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진행돼요. 예. 김여정이나 이런 북한 쪽에서 굉장히 막 무지막지한 어떤 발언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게 있죠. 개가 우리를 보고, 강아지가 우리를 보고 짖어요. 예? 아니면 강아지가 우리 물어뜯으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아지를 물어뜯을 수는 없고 우리가 강아지한테 같이 짖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사람이니까, 더 고등 생명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 막 물어뜯고 막 소리 막 개 짖는 그런 강아지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떡을 하나 줘요. 그러면 그 강아지는, 아, 내 주인이 내가 진짜 그 사람을 무는 걸 좋아하구나. 그럼 보는 사람마다 물어 제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번에 김여정이 뭐 그 대북 전단이니 뭐 이런 얘기할 때도 보면은, 그런 얘기하면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다. 예? 그리고 그냥 막 받아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 그 해가지고 전단 쪼가리 몇 개 날라갔다 해가지고 당신들 체제가 무너질 정도면은 얼마나 당신들은 불안정한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거는 이렇게 맞받아쳤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굳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대북전단 날리지 못하게 했다고 이제 저쪽에서 선동하는데, 자, 이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하태경 의원이 주로 이런 걸 지적 많이 했거든요. 자, 대북전단 하시는 분들이 뭐 박상학 대표나 이런 분들이 뭐 선의는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기술적으로 자, 대북전단 날리는 거는 공개해서 날리는 게 있고 비공개해서 날리는 게 있어요. 자, 비공개는 뭐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어디서 가가지고 접경 지역에서 그냥 날리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풍선이 둘둘 떠가요. 휴전선 먹어가지고 어디 뭐 개성쯤가 툭 터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요, 아무도 뭐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인터넷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북한에서 나중에 뭐 보복을 할 수도 없어요. 아니, 쏜 데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디다 대고 보복 사격을 합니까? 예? 어디서 날아온 건지도 모르고 누가 날린 건지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보복을 합니까? 그래서 비공개 전단 날리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민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이럴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의 위험도가 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비공개는 열심히 해라. 공개는 그런데 하는 순간 이거는, 공개도 물론 그분들 하고 싶은 의지가 있겠죠. 왜냐면 공개를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래야지 후원자들한테 보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후원자들한테, 아, 저희가 이번에 뭐 파주 어디서 풍선 이렇게 날려보냈습니다. 아니면 강화도 어디서 날려보냈습니다. 해야지 후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건 이해 갑니다만은, 하지만 반대로 그곳에서 날리게 됐다는 것이 노출되게 되면은 안전에 위협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그 정도 타협점이었어요. 예? 공개는 최소화하고 비공개로 날리는 건 관심 안 한다. 예?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날리는 행위 자체에다가 제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 문제를 언급하면 저도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유수면법으로 처리하겠다, 뭐 폐기물관리법 위반 아니냐, 예? 뭐 항공안전법 위반 아니냐,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예? 차라리 그들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뭐 법을 만들어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예? 법을 만들겠다 민주당이 나서면은 언론도 다르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야, 저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기존에 있는 어설픈 법 몇 개 끌어들여가지고 막으려고 한다는 거는 편법에 가까운 것이죠. 옛날에 광우병 시위할 때 MB가 당신들 교통방해야 집시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랬을 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집회의 자유가 있고 예?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자유에 대한 것을 집시법이나 아니면 교통방해, 일반 교통방해로 당신들이 막으려고 하는 것은 독재 아니냐 이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는 게 똑같은 거죠. 대한민국의 대북 전단이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나름 선의로 하는 것인데 거기다 대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수변법 위반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아니,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그런 하위 법률들로 어줍잖게 이제 제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독재예요. 그게 법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맹렬하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민주당이 6개 상임위 가져가면서 외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져가겠다고 외교통일위원회랑 국방위를 가져갔어요. 그럼 위원장 다 임명해 놨잖아요. 그들이 이번에 조영원 원내대표랑 김태년 원내대표 협상하는 국면 속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뭐예요? 180석을 준 것은 국민의 뜻이니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아가지고 생산성 있게, 우리가 신속성 있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뭐 이랬거든요. 말이 생산성이지 반대 의견 들을 시간 없이 그냥 우리가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계속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김여정이 처음에 대북전단 이런 얘기 했을 때 민주당 반응 보자고요. 김여정
공주님께서 화나셨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종전선언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이유로 민주당 113명 의원인가요? 종전선언 결의안을 내자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신속하게 그렇게 입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절차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외통이 가졌죠. 그다음에 국방이 가졌죠. 자, 그리고 180석 의석 가졌잖아요. 그러면은 신속하게 종전선언 한번 처리해 보라고요. 이게 3일 천하도 아니고 이틀 천하예요, 보면은. 예? 이틀 만에 뭐 자기는 종전선언 하겠다는 어떤 하더니만은 건물이 폭파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책 펼쳐가지고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것도 작년에 생각해 보면은 선거법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예?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330일 만에 처리한다고 패스트트랙 태우더니만은 선거법 나온 거 보니까 누더기에다가 완전히 자기들 비례공천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꼴 난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그러면 종전선언 하자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 이틀 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버렸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개가 짖는데 개한테 떡을 주면 안 된다고. 예? 개가 사람 부르는 떡을 주면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요. 김여정이 난리를 쳤는데 거기다 대고 종전선언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니까 북한은 더 세게 나올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사람들 만나면은, 아니면 방송에서 요즘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외통이랑 그 국방위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정작 그거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야당 무시하고 이제 독단적으로 상임위원장까지 선출했으면 해보시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하라는 건 진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할 거란 얘기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미 얘기해 놓은 다음에 이틀 만에 자기들 했던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 증명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자신들이 자업자득인데 몰락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 경제도 망하고 외교도 망하고 지금 이제 통일 정책까지 망하게 되면은 뭘 갖고 이제 국민들이 현혹시키려고 할지, 저는 아마 이제 공수처 7월 달에 자기들이 법사위 먹었으니까 빨리 통과시키고 빨리 이제 공수처장 임명해가지고 사정정국 만드는 거 외에 이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예. 야권의 여러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정정국 만들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뻔히 보이지만 제가 뭐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끝에 몰려가지고 사정정국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정부의 정책적 실패가 가려지는 거 아니고요. 정권의 몰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정정국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범여권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저는 분명히 이제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할 수 있을 때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당이 접근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제 뭐 날씨가 더워지는데요. 그래도 여의도공원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좋습니다. 저는 또 이제 다음 방송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